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두셨을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참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때 그 말이 좀 힘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고 이해받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상처가 되풀이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미안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아까 일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다가도 그래도 사과는 받았잖아 하며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그리고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 사람은 똑같을 거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이 들어서 안 고쳐져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성격이나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지적받으면 조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사과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구조를 정확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사과만 반복되고 행동은 바뀌지 않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첫 번째 심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관계 유지용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서 만나기로 약속하면 이 친구는 늘 약속 시간 직전에 연락을 합니다.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이분은 실망하지만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음 약속을 잡으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쯤 정말 미안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정말 지키기 힘들면 미리 말해줘. 나도 시간을 비워두는 거니까. 친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지킬게.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심리학자 에런 라자르는 사과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심 어린 책임 인정으로서의 사과입니다. 이런 사과 뒤에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어적 도구로서의 사과입니다. 이런 사과는 실제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넘기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게 사과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행동까지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런 패턴이 확인됩니다. 사과 후 행동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사과를 관계의 리셋 버튼처럼 사용합니다. 한번 누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행하고 나서 말하라. 사과를 관계 유지용으로만 쓰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먼저 말하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말은 했지만 변화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오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그럽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거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알았어, 미안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힘든지 정말 알아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구나. 심리학에 공감 격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밀 자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감정은 실제보다 훨씬 가볍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예측하게 했더니 대부분 실제보다 30에서 50% 정도 낮게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겪지 않은 감정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면 변화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상처받는지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니 급하게 바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하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대의 고통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마치 뉴스에서 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안타깝긴 하지만 내 일처럼 절실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변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상대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느껴져야 그것을 멈추려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가 똑같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가 회의 중에 이분의 의견을 자주 자릅니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건 아니지, 내 생각엔 하며 끼어듭니다. 이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런 건데. 시간이 없잖아. 나는 원래 일 처리가 빠른 사람이야.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구나. 자기는 효율적인 거지만
상대방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와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전혀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리고 타인의 실수는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회의를 자르는 자기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효율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자르면 무례해 배려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행동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과를 한다면 그건 그저 형식일 뿐입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과까지 했으니 충분히 양보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 반복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고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들의 견해이다. 자기 관점에 갇힌 사람은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만 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피해를 입는지는 그의 견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정당성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대의 관점 속에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사과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호회에 다니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 지인은 모임에서 다른 회원들 앞에서 이분의 실수를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못하더니 이번에 또 못하시네요 하면서요. 이분이 모임 후에 따로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제가 좀 민망해요. 지인은 미안해요. 제가 좀 생각이 없었네요 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다시 말하자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사과했잖아요. 또 그 얘기예요?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사과의 완결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나면 그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과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일이 끝났습니다. 반성도 끝, 책임도 끝, 변화의 의무도 끝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또 해도 그건 새로운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예전 것과는 별개의 일인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과를 받은 쪽과 한쪽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사과한 사람은 80% 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지만 받은 사람은 3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한 사람에게는 사과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 해결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행동 변화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간극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에게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는 본인이 오히려 억울해합니다. 내가 사과했는데 뭘 더 해야 돼? 하는 식입니다. 심지어 또 그 얘기냐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사과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 없는 의도는 공허하다. 사과는 의도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과 후에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과가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예민함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변화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과에 계속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과가 아니라 변화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5번째, 상대가 떠나지 않을 거라 믿는 사람입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분이 힘든 일을 이야기하려 하면 나도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이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친구는 그래, 미안. 다음엔 그럴게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도 똑같습니다. 이분은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만남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제야 친구가 섭섭해합니다. 요즘 왜 이래? 우리 20년 넘은 친구잖아. 그냥 바빠서 그런 거지. 심리학의 관계의 안정성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이런 착각이 강합니다. 어차피 관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고트먼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관계가 끝나는 건 대부분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반복되고 무시당한 감정이 쌓이고 듣지 않는 사과가 누적되면서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것이라 믿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갑니다. 가족이라고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지쳐서입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6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 이웃은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 같은 일로 자주 화를 냅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큰 소리로 따지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제가 너무했죠? 죄송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라며 사과합니다. 이분이 좀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이웃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은 그 이웃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 지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감정 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행동이 나오는 순간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화가 나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이 나면 바로 내뱉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연결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만들고 전두엽은 그것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결이 약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행동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없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그 순간이 오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사과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 또 똑같이 합니다. 조절력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잠깐 동안의 광기이다. 광기는 이성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믿었다가 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부재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설명하고 더 이해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7번째,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운동하던 운동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운동 후 샤워실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떠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입니다. 이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친구는 그래. 미안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다시 말하자 친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뭐가 문제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운동 끝나고 기분 좋으면 소리 지를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심리학자 제임스 프로차스카는 변화 단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변화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인식 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차스카의 연구에 따르면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압력으로 일시적인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필요를 느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2단계의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하다,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유난을 떤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이 심리가 변하지 않음으로 이어질까요?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변화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꿔야 하지? 지금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모든 것을 막아섭니다. 사과는 상대를 달래기 위한 것일 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행동이 바뀔 리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바꿀 생각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총명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변화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합니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만큼 말했고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이해하려 했고 더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계속 참아야 하지? 이 질문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질문입니다. 관계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이해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포기인지,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견딥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선이 있습니까? 이 선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직장 동료인데, 매일 봐야 하는데, 이웃인데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상처를 계속 받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상처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지혜이고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만 지치게 만듭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여러분의 거리를 정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는 유지하는 겁니다. 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진심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거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계속 상처받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지키는 데 쓸 것인가? 여러분은 살면서 타인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깨달음 한 잔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분께도 살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